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짱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어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래행 교과서 82쪽부터 85쪽까지 나오는 극지 연구가 지니는 의미라는 글을 읽고 요약해보는 학습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수업을 듣기 전에 82쪽부터 85쪽까지 내가 읽고 학습활동 수행하지 않았다 하는 친구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연필로 한번 학습활동 풀어본 다음에 이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극지 연구자가 쓴 글이다. 이 글을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와 비교하며 읽고 요약문을 써보자 라고 3번에 나와 있네요. 지금 보면 이 글을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라는 글과 비교하면서 읽으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비교하면서 읽으라는 것은 뭔가 비슷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라는 글은 여러분 글의 갈래가 무엇이었죠? 바로 설명문이었습니다. 설명문이었고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나요? 바로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 즉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다른 점을 설명해주는 설명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더듬는다는 의미에서 한번 적어볼게요.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와 비교하면서 읽으라는 이 글, 바로 극지 연구가 지니는 의미라고 쓰여져 있는 글이죠. 이 글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지금 요약하며 읽기 단원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약하며 읽을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읽기 목적, 그리고 두 번째, 글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도 글의 특성이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글이 몇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요약하며 읽기를 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글을 읽고 하나의 요약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었나요? 바로 중심 문장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긴 글을 짧은 요약문으로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그것을 그대로 적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각 문단을 읽고 중심 문장을 찾아볼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은 과연 몇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아래쪽에 두 번째 문단이 나와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83쪽에 보면 세 번째 문단이 시작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단이 나와 있습니다. 총 4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인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읽으면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중심 문장은 어떤 것인지 함께 찾아보고 글을 이해해 본 다음에 전체 글을 다 읽고 이 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글의 제목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글의 제목은 극지 연구가 지니는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제목을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라는 글을 읽었기 때문에 더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이 글의 제목에서 극지라고 불렀지만 이 극지는 두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바로
남극과 북극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극지는 남극과 북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렇다면 글 안에도 아마 남극과 북극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에서는 극지 연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 해서 읽었듯이 극지에 두꺼운 얼음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극지의 두꺼운 얼음층을 연구를 하면 그만큼 지구의 기록, 지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에요. 1820년 남극 대륙이 인간에게 처음 알려진 이후 남극 주변의 바다에서는 고래잡이와 물개잡이가 이루어졌다라고 첫 번째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글에서 극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우선적으로 나온 지역은 남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남극에 몇 년이죠, 여러분? 1820년이라고 했어요. 1820년에 남극 대륙이 처음 인간에게 알려졌대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물개잡이, 고래잡이 이런 것들을 했나 봐요. 20세기에 들어서야 남극 대륙 내부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아문센, 스콧과 같은 탐험가들이 남극점을 정복하였고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군사기술이 발달하여 본격적으로 남극 탐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면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820년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세기로 바꿔보면 여러분 19세기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 남극 대륙 내부를 탐험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남극 탐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그래서 세계대전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 찾았어요. 세계대전이 2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이고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서 1945년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대전이라는 시기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20세기 초반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죠.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남극 탐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순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1957년에서 1958년 국제지구물리의 해를 계기로 남극은 미지의 탐사 대상에서 과학 연구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957년에서 58년이라는 시기가 나와 있어요. 역시나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 우리 알 수 있고요. 이 남극이라는 대륙이 미지의 탐사 대상, 잘 모르는 그런 지역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 연구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네요. 우리 제목에서 뭐라 그랬냐면 극지 연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남극에 대한 연구가 19세기까지는 잘 안 이루어지다가 20세기에 남극 대륙을 점차 탐험하기 시작하고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많은 연구를 했다라는 식으로 글이 진행이 되었어요. 다음으로 북극은 이라고 시작되는 문장 읽어볼게요. 북극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에 군사적인 이유로 개방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북극도 표시해 볼게요. 남극과 북극을 합쳐서 극지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북극이 냉전 시기에는 개방이 되지 않았대요. 자, 냉전 시기 언젠지 우리 한번 왼쪽에 있는 단어뜻 볼게요. 냉전이라고 하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을 뜻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차 세계대전 언제 끝났는지 위에 적어놨죠. 1945년에 끝났대요. 그러니까 북극의 경우에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개방이 되지 않은 상태였나 봐요. 냉전 시기에. 그러면 냉전 시기에라고 하는 게 20세기 중반 정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옛 소련의 말기인 1987년에 무르만스크 선언을 계기로 러시아 북극권의 개방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연도가 나오고 있어요. 1987년이네요. 자, 북극의 경우에는 지금 20세기 후반 정도로 갔을 때 개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나 봐요. 무르만스크 선언의 주요 내용은 북극의 비핵지대화, 자원 이용을 위한 협력, 과학조사와 환경보호의 공동 노력 및 북극 항로 개발이다라고 해서 이런 무르만스크 선언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북극이 개방이 이루어지고 그런 개방을 통해서 과학 조사를 한다거나 항로를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북극을 대상으로 한 조사나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북극해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는 최근이라는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북극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을 읽었는데 첫 번째 문단 중심 내용 어때요, 여러분? 첫 번째 문단 읽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점차 시기가 지나감에 따라서 남극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과정. 북극도 마찬가지로 냉전 시기 이후부터 점차 연구가 시작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극지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 극지 연구가 활발해진 것을 밝히기 위해서 과거의 시기부터 현재의 시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극지라고 하는 건 남극과 북극을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단 읽었는데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극지 연구가 이루어지는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극지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아직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문단은 도입에 해당하지 않을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그런 배경에 대해서 밝혀주는 부분을 앞부분에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도입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이 글이 총 4문단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글이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문단부터는 이 글쓴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본격적으로 조금은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극지는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왜 우리 제목이 극지 연구가 지니는 의미였잖아요. 극지 연구를 하면 그 자원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계속 읽어볼게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극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극지가 얼음으로 덮인 불모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전에는 극지가 그냥 얼음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하지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남극해에서 잡을 수 있는 크릴의 양은 연간 2억 톤 정도로 짐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남극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했네요. 남극 주변에 있는 바다에서 크릴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데 요거 약간 새우 비슷한 건데 작은 거 크릴 새우라고 우리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크릴이 연간 2억 톤이나 나오는 굉장히 많은 양인 것 같죠? 이는 현재 세계 총 어획량의 배가 넘는 양으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지금 남극에서 잡히는 이 크릴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래요. 또한이라고 도입을 하면 이제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는 의미죠. 또한 머지않아 남극의 대륙붕에서 석유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남극에서 나오는 거 또 있어요. 남극에서는 우리가 석유 자원도 개발할 수가 있나 봐요.
북극권에서는 현재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70% 이상이 나오고 있으며 북극해에서 해상 석유도 생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북극 얘기 안 나오면 섭섭하죠? 북극에 네모 쳐볼게요. 북극권에서는 무엇이 나온다고 했냐면 석유와 천연가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양의 70% 이상이 나오고 있다고 했고요. 북극해에서는 해상 석유도 생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이 끝이 났는데 선생님이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처음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지금 극지에는 많은 자원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자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생활을 하거나 뭐 경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광물이나 뭐 이런 재료들을 자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에 이 자원의 구체적인 사례들이죠. 크릴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자원들이 남극과 북극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단에서 진짜 하고 싶은 중심 문장은 알고 보니 맨 첫 번째 문장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극지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중심 문장 말해주고 그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 자원이 뭐냐면 남극에는 크릴도 있고 석유도 있어. 북극에는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맨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이 문단의 중심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그대로 형광펜으로 표시 한번 해보았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을 읽고 알게 된 것은 극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극지 연구를 많이 하면 그 안에 있는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문단. 극지는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왠지 이 문단도 지금 시작 부분을 보면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극지 연구를 하면 지구의 환경 변화를 알 수가 있나 봐요. 요즘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남극과 북극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올 여름에도 온난화 때문에 우리 장마가 길어지고 뭐 태풍도 더 크게 온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이다라고 또 남극 얘기로 시작을 했네요. 산업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도 살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조그마한 오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 번 오염되면 회복이 거의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남극 얘기인데 남극은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뭔가 오염을 조금만 시켜도 굉장히 남극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큰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남극이 어떻게 오염이 조금이라도 됐는지 이런 걸 연구하면 우리의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북극 얘기하고 있죠. 북극 또한 전 세계 공업 생산의 80%가 북위 30도 위쪽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에 따른 환경 변화를 감시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남극도 오염이 되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연구하면 우리 지구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면 북극도 마찬가지로 오염에 따른 환경 변화를 감시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대요. 왜? 북극 근처에서 전 세계 공업 생산의 80%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래요. 아무래도 우리 북반구 근처에 좀 발달해 있는 선진국이라든가 아니면 공업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최근 연구 결과에서 북극 지역이 지구의 기상, 기후, 해류순환 등 환경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주목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북극이 지구의 기상, 기후, 해류순환 이런 것처럼 자연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에 영향을 많이 주고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또 알 수 있어요. 남극을 연구하면 지구에 뭔가 오염이 일어나는 거 잘 알 수 있다고 했고 북극도 마찬가지로 북극을 연구를 해보면
우리 지구에 어떤 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환경 변화는 어떤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에 대한 중심 문장도 우리는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형광펜을 칠해 볼게요. 극지는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던진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극지를 연구하면 어떻게 지구 환경 변화를 알 수 있냐면 이라고 하면서 남극은 오염이 됐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면 잘 알 수 있고 북극도 오염이 됐을 때 그런 환경 변화를 잘 감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극을 연구하면 지구의 환경 변화를 알 수 있어 라고 뒤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는 그런 문단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단도 마찬가지로 맨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극지 연구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줬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극지에 많은 자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극지를 연구하면 지구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극지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줬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 극지 연구는 자원 개발이나 활용보다는 기초 과학 부분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 극지 연구도 다른 기초 과학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 주목받지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극지 연구가 아직까지는 기초 과학 부문에 머물러 있나 봐요. 이 기초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자연과학이랑 비슷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 극지 자체의 자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에 좀 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것에 반대되는 말이 이제 응용과학인데 응용과학 분야에 해당하는 게 자원 개발이나 활용 같은 거겠죠. 우리가 이 극지를 연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극지를 연구해서 실제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하면 좋은데 아직은 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나 봐요. 극지 연구와 같은 기초 분야에 민간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극지 연구를 한 개인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의 회사가 한다거나 하는 등 민간의 차원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드는 돈도 아마 많을 것이고. 따라서 정부를 중심으로 공익성이 기대되는 극지 연구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글이 끝이 났어요. 결론적으로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극지 연구에 의미가 있다 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정부가 극지 연구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뭘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단순히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의미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극지 연구에 민간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공익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단도 중심 문장을 찾으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은 극지 연구가 조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투자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극지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가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부를 중심으로 극지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살짝 중간 부분을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정부를 중심으로 극지 연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네 단락을 모두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글은 여러분들 앞에 읽었던 글처럼 남극과 북극은 말이야. 남극은 이런 기후적 특성이 있고 뭐 북극은 이렇고 남극은 또 이런 생태적 특성이 있고 이런 사실만 정보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 같죠. 이 글 같은 경우는 극지 연구 되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투자해야 돼? 정부가 투자해야 돼 라고 하는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 구조를 다시 정리를 하면요. 네 번째 문단이 이 글쓴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주장이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을 할 때는 항상 근거가 필요하죠.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이 근거 1,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근거 2입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왜냐하면 극지에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극지를 연구하면 우리가 지구의 환경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글을 또 읽었는데 이 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글의 갈래는 바로 논설문입니다.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이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 단락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나온다고 했죠? 정부를 중심으로 극지 연구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극지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라는 게 이 글의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정부가 투자를 해야만 극지의 자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구의 환경 변화도 잘 알아내서 이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인가 봐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글을 읽었고 이번에는 뒤로 넘어가서 이 글을 요약하는 활동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이 글의 내용을 구조에 따라 정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구조를 정리한 것처럼 이 글은 도입과 근거와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 글의 글쓴이의 주장 뭐였죠? 정부가 극지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극지 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도입 부분이었죠.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극지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선생님은 극지 연구라고 썼지만 이 교과서에서는 남극과 북극에 관한 연구라고 했죠. 이거 극지 연구랑 같은 말이잖아요. 극지 연구가 활발해졌어요. 하지만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극지 연구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근거 첫 번째 무엇이었죠? 극지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극지는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첫 번째 근거였죠. 우리가 극지 연구를 해야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극지 연구를 하면 지구 환경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극지는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쓴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고 우리 앞에 글 읽으면서 중심 문장으로 찾았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다음 학습 활동 보니까 이 글과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의 내용을 비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 비교하는 활동 왜 하는 걸까요? 글의 갈래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극지 연구가 지니는 의미는 논설문이었죠. 주장하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는 설명문이었죠.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의 달래가 다를 때 같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다르게 표현이 되는지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 학습 활동을 하는 거죠. 공통점은 둘 다 극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극과 북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차이점으로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인
극지 연구가 지니는 의미의 경우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장을 하고 있죠? 계속 썼던 것처럼 정부가 극지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죠.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은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같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글의 갈래에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린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의 요약문을 역시나 써볼 겁니다. 아무래도 주장하는 글을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하는 글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죠.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이 글에서는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2, 3, 4문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약문 작성할 때는 앞에 썼던 중심 문장들을 나열을 해놓고 사이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선생님 빠르게 적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했던 이 글의 중심 문장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극지 연구가 활발해졌다라고 도입 문장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첫 번째 근거, 극지는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두 번째 문장은 그냥 연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장이 두 번째 근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문장 앞에는 선생님 생각에 또한이라고 연결을 해주면 이 극지 연구가 지니는 의미를 잘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극지는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연결하면 두 문장 연결 자연스럽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표지를 넣어주면 결론적으로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정리하는 듯한 의미가 느껴지죠. 그런데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정부가 극지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꺼내도 되지만 극지 연구에 정부가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민간 차원에서 투자를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그 내용은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다른 연결 방식으로 하나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첫 번째 방식은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를 아예 빼고 극지는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극지 연구에 민간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거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라고 연결을 하면 지금 앞서서 극지 연구의 의미를 말해줬는데 이런 극지 연구에 민간의 투자를 하긴 어려우니까 정부가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연결도 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뭐 1번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더 간단해서 좋기도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정부가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준 마지막 문장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개 다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글과 비슷하게 극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갈래였죠. 논설문을 한번 읽어보고 논설문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글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86쪽부터 89쪽까지 읽고 학습활동 수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너무나 수고 많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